안녕하세요. 알아보인다 이승엽입니다. 오늘은 재무상태표를 볼 때 어떤 항목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해서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모든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을 나타내는 보고서인데요. 한마디로 재무상태표는 회사의 재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 나타내는 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과 그렇지 못한 비유동자산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자산 상태도 보여주지만 앞으로 갚아야 할 빚이 얼마나 있는지도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부채라고 합니다. 부채는 외상 매입금이라든지 은행에서 돈을 빌린 차입금 등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재무상태표에서 회사의 부채 규모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회사가 채권자에게 향후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를 미리 가늠해 본다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의 자산은 기본적으로 주주의 소유이지만 이러한 자산 중 일부는 은행 등 채권자에 대한 빚을 갚는 데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진정한 주주의 자산은 회사의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되며 이러한 주주의 몫을 자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주주의 몫은 회사의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금액과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의 합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회사의 성적표인 재무상태표를 본다면 당연히 회사의 총 규모와 그것이 누구의 재산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기본일 것입니다. 의외로 부실한 기업과 건실한 기업을 구별하는 기준은 간단한데요. 주주의 몫이 작은 회사일수록 부실한 회사일 가능성이 높고 만약 주주의 몫이 마이너스라면 그 회사는 부도 직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주의 몫은 주주가 죽음을 납입한 금액과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으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회사가 계속 누적적으로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순자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고 갈수록 주주의 몫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를 우선적으로 볼 때 주주의 몫인 자본이 총 자산에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파악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처럼 재무상태표의 총 자산을 파악하고 이런 자산이 누구의 것인지를 확인했다면 두 번째는 회사의 자금 사정에 여유가 있는지를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이익이 나는 회사라도 갚아야 할 빚을 갚지 못한다면 부도가 날 것입니다. 따라서 재무제표를 통해 자금 사정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금액과 지급해야 할 금액을 확인하고 자금 부분에 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유동자산 총계를 다음 연도 중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고 유동부채의 크기를 비교해서 지급 능력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상대적인 비율을 유동비율이라고 하는데요. 크게 단기 유동성과 장기 유동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기 유동성은 유동비율 등의 비율을 통해서 회사의 단기적인 자금 상황을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분석 방법인데요. 유동비율과 당좌 비율로 구분해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눠서 측정하는 비율로 유동성을 평가하는 데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비율입니다. 유동자산 중에서도 가장 유동성이 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비율을 현금 비율이라고 하며 이는 유동자산이 가지고 있는 유동성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즉 현금 비율이 높을수록 유동자산 전체의 유동성이 높고 유동자산을 현금으로 신속히 전환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안정적인 유동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당좌 비율은 유동자산에서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재고자산이나 선급 비용을 제외하고 유동성이 높은 자산인 당좌자산 같은 현금,
금융상품, 유가증권, 매출채권 등만을 고려해서 유동성을 평가하는 비율입니다. 단기 안정성 분석에 이어 장기 안정성 분석으로, 장기 안정성 분석은 기업이 장기 채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원활하게 지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기업의 장기적인 재무 및 영업 구조 분석에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장기 안정성 분석을 통해서 채권자는 장기 채권에 대한 위험 부담 정도를 평가하고, 경영자는 이 비율들을 자본 조달에 관한 의사결정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크게 자기 자본 비율과 부채 비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본 비율은 총 자본에서 자기 자본의 비중을 나타내는 비율로, 금융 비율을 부담하지 않고 기업이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본의 비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기 자본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부채 비율인데요. 타인 자본인 부채와 자기 자본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재무 지표입니다. 부채 비율은 클수록 채권자에 대한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을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할 텐데요. 매출 채권은 장사를 해서 매출한 물건에 대한 대금 중 현재 회수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출 채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장사가 잘 돼서 물건을 많이 팔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모든 자산은 적정한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죠. 그래서 매출 채권은 장사가 잘 되는 경우에도 늘어날 수 있지만, 장사는 작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회수가 안 되는 경우에도 매출 채권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 매출 채권이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가와 이러한 비중이 작년 대비 크게 변동이 없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상 매출액과 같이 비교해서 매출액의 증감과 채권의 증감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도 같이 파악하시면 보다 더 정확히 회사의 매출 채권 규모가 적정한지를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매출 채권이 총 자산에 비해 너무 크거나 작년에 비해 증가를 하는 경우에 경기 특수 등으로 인한 특이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분식을 통한 가공 매출을 계상하거나 부도 등으로 인해서 대금 회수가 안 된 불량 채권이 많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의 매출 채권의 증감을 유심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재고자산은 판매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상품 또는 제품을 말하는데요. 총 자산 대비 재고 수준과 변동을 파악해서 매출 채권과 마찬가지로 적정한 수준의 재고를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고 자산도 매출 채권과 마찬가지로 특정 연도에 재고 자산이 갑자기 증가하게 되었다면 분식을 통해 재고를 과다하게 계산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재고의 수준이 높은 기업은 대부분 불량 재고나 장기간 팔리지 않은 재고로 인해서 재고가 많이 계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장기간 팔리지 않은 재고는 앞으로도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고 자산의 증감도 재무상태표상 중요한 항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매출 채권의 적정도를 좀 더 자세히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매출 채권 회전율과 매출 채권 평균 회수 기간을 파악해 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매출 채권 회전율은 매출 채권이 현금화되는 속도, 즉 매출 채권에 대한 투자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결국 이 비율은 매출 채권이 일정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몇 번이나 발생하고 회수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매출채권 회전율이 높을수록 현금화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매출채권 평균 회수기간은 1년인 365일을 매출채권 회전율로 나누면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데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파악하는 데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 기간이 낮으면 낮을수록 매출 채권의 회수가 금방 되고 있다는 소림을 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고자산의 적정도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방법으로 재고자산 회전율과 재고자산 평균 회전 기간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은 재고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재고자산의 회전 속도, 즉 재고자산이 당좌 자산으로 변화하는 속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재고자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만약 재고자산 회전율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산업 평균에 비해서 차이가 클 때에는 재고자산 관리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유동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1년 365일을 재고자산 회전율로 나눠서 측정한 재고자산 평가 회전 기간을 통해서 재고자산을 판매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재고자산이 회전되어 소요된 기간을 파악해 봄으로써 기업의 구매 정책을 평가하는 데 아주 유용한 분석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유형자산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총자산 회전율과 고정자산 회전율, 유형자산 회전율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총자산 회전율이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이 수익을 창출하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비율로서 총자산 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자산이 그만큼 효율적으로 잘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고정자산 회전율은 장기간 사용하는 비유동자산의 이용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자본의 고정화 정도를 판단하는 비율인데요. 유동성 분석을 위해서도 유용한 보조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정자산 회전율은 높을수록 비유동자산의 이용 정도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형자산 회전율은 유형자산의 이용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 자산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인데요. 유형자산 회전율이 높을수록 유형자산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되는 감가상각비, 수선비 등의 고정비용이 제품에 맞춰 잘 분배되어 원가 절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유형자산 회전율을 분석할 때는 영업 규모에 비해서 설비 투자가 부진한 경우에도 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다른 분석 지표와 연계해서 다각도로 분석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업의 재무상태표에 무엇을 살펴봐야 할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재무상태표 중 총자산을 가장 먼저 파악해서 주주와 채권자의 몫이 얼마인지를 가늠해보고, 두 번째로 기업의 자금 사정에 대한 검토로 현금은 얼마나 있는지, 또 추가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가능 금액은 얼마인지, 또 단기 중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유동성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 지표로는 유동비율, 당좌비율, 자기자본비율, 부채 비율 등을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매출 채권과 재고자산, 유형자산 등을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느 하나의 지표가 아닌 여러 가지의 지표를 서로 연계해서 분석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이 지표들은 어떤 하나의 지표가 아닌 여러 가지의 지표를 서로 연계해서 분석해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처럼 하나의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무상태표에 무엇을 볼 것인지, 그로 인해 기업의 방향성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의 재무상태표 무엇을 읽을 것인가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